네, 출력이 약하다고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보내주신 인버터입니다. 네, 입력은 12V 들어가고요. 네, 제품이 좀 튼튼하게 이렇게 브레이커도 프로텍터 걸릴 수 있도록 좀 우리말로 있어 보이는 식으로 제품이 만들어져 있네요. 네, 물론 전자식이고요. 네, 입력은 12V입니다. 출력은 220V에 1500W짜리 1.5kg 파워 인버터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약한지를 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덮개를 열고 바라본 내부 모습인데요. 이쪽에 팬이 하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입구 한쪽이다 바라보시면 또 출구 쪽에 이렇게 팬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일률적으로 한쪽으로 쭉 여서 열을 식혀주는데 아마 지금 설계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부품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알차게 잘 꾸며져 있네요. 어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 물론 다 비슷비슷합니다만은 눈으로 봤을 때는 부품에 이상이 있는 거나 변질 또는 연소, 손상된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콘덴서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주파수 발진 속도가 떨어져서 발진이 약하기 때문에 증폭률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데는 이제 또 스코프라든지 VIC 테스트기로 측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좀 더 마저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인버터 입력과 출력에 대한 전압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는 12.553V 현재 입력되고 있고요. 네, 배터리는 일반 파워 서프라이가 아닌 실전과 같은 이와 같은 배터리 하나를 연결했습니다. 네, 90A 짜리죠. 네, 하나 더 병렬로 있는데 이거는 연결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보시면 이와 같이 AC 전원, DC 전원 구분해 놓고 DC에서 12.553V 그 다음에 출력 몇 볼트 나올 수 있도록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AC 꽂아 놓았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선풍기 난로라 그러죠. 하나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를 올리고 차단기 그런 상태에서 스위치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부하 상태. 그러니까 무부하라 그러면 부하가 없으니까 여기 꽂아 놨지만 켜진 않았죠. 그런 상태에서 출력 전압은 223.6V 223.7V 출력되고 있고요. 입력 전압은 12.47V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와 같은 선풍기 난로를 켰을 때 전압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노란 테스트가 입력이고요. 그리고 빨간 테스트가 출력입니다. 항상 기준은 좌측부터 우측으로 그렇게 해서 설정을 맞춰 놓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부하를 켜봅니다. 1단을 켜보게 되면 대략 와트 수가 처음에 한 800,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열이 좀 받아지고 나서는 다시 내려오는 전압이 대략 한 600W 정도 먹힐 걸로 일단 추리를 해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스위치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켜게 되면 앞에 빛이 쫙 나오기 때문에 열 자체가 좀 불구스름하게 보이겠죠. 카메라를 비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동시에 스위치 켰을 때 여기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켭니다. 둘, 하나, 제로. 네, 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전압을 보니까 10.86 200, 아까 223V 정도 나오던 것이 10% 떨어진 듯 10%가 전압 다운된 200V가 출력되고 있네요. 202V. 아까 같은 경우는 12점 몇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12점 몇 나왔는데 현재는 10.86. 그러니까 한 1.5V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꺼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압이 12V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돼야
이 제품 자체에 프로텍트라는 것이 있는데 허용 입력 전압이 그 범주 내에서 들어가야지만이 네, 쭉 해서 출력이 양산이 될 텐데 모질하니까 모질한 만큼 부딪혀서 출력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와 같이 네, 배터리를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전원 공급을 좀 더 안정하게 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네, 부하 출력이 용량에 모질라서 여기에 당겨지는 쉽게 해서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야가 생산할 수 있는 인버터가 내보낼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저히 못 견디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열도 나고 그 다음에 전압이 다운되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 부하가 너무 센 걸 걸었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량이 모질한지 저는 너무 센 거 부하를 달았는지 네, 그건 둘 중에 하나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 배터리 하나 갖다 놨으니까 이거를 하나 더 병렬로 연결했을 때 네, 90A 짜리가 네, 298, 180A가 될 수 있도록 충족한 전원 공급을 해준 상태에서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기서 또 하나 의심나는 게 있죠. 네, 장시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안에 들어있는 내부 소자들이 일부 성능이 기능은 똑같이 하지만 네,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 같은 콘덴서라든지 또는 저와 같은 발진해주는 네, 증폭의 유리, 증폭 속도가 떨어지니까 주파수 떨어진 만큼의 출력 전압이 약하게 나오지 않느냐. 더러는 네, 출력 측에서 해당되어져 있는 네, 콘덴서들도 있는데 이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어쨌든 콘덴서는 여기서 입력과 출력 동시에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같은 네, 교환 시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문제는 그 정도로 한 세 가지 정도로 범주를 잡아볼 수가 있어요. 용량이 떨어졌을 때 네, 그런 때는 아까 배터리를 하나 더 추가로 달아보는 병렬로 그런 방법하고 네, 여기서는 이쪽에 컨덴서 빼서 용량을 체크하고 더러는 이쪽에 출력에 들어가는 게이트의 펄스를 주파수 헬스가 몇 헬스로 공급되는지 출력되는지 증폭을 시키기 위한 발진 주파수를 확인해 보게 되면 네, 듀티 사이클과 더불어서 주파수 점유율을 알기 때문에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구나, 일을 많이 했는데도 용량이 딸리구나, 그걸 우리가 듀티 사이클 네, 주파수 점유율 가지고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 체크는 확인은 오실로스코프 파형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IC의 핀랩의 아웃풋 네, 출력 쪽에 네, 보통 게이트로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쪽 펄스를 찍어서 주파수가 몇 나오는지를 확인하게 되겠죠. 네, 오실로스코프가 아닌 경우도 더러는 이와 같은 네, 헬스를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헬스를 바라볼 수 있는 HZ, 이게 헬스죠, 헬스, HZ. 네, 그런 네, 이와 같이 HZ 헬스를 체크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디지털 멀티 테스터기로도 네, 주파수 확인은 일부 한정 테스트마다 한정 범위 내에서는 측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라운드하고 네, 게이트를 찍어 보시게 되면 여기에 펄스를 맞춰 놓고 했을 때 펄스가 나오니까 그 값을 우리는 듀티 사이클 어느 정도구나, 쉽게 해서 50%가 넘고 80%가 계속 일을 힘차게 하고 있다 그러면 좋은 것만은 아니죠. 얘를 계속 땡겨 쓰기 때문에 그래서 듀티 사이클 네, 주파수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봐야 된다. 네, 이 세 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전 정리 들어갑니다. 네, 충족한 전원 공급을 하기 위한 배터리를 병렬로 연결해서 확인을 비교해 본다. 일단 부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더 작은 것을 달아볼 수도 있다. 네, 세 번째는 네, 기계에서 이르는 생산량이 그만큼 저하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쪽 콘덴서 용량과 네, 발진 주파수를 체크해 본다. 네, 부하 용량이 떨어질 때는 대략 이런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먼저 하고 갈 것은 또 같이 아까는 다 간접이 있죠. 같은 기계 속에 있으니까. 아까요 전압이 10.8V 정도 떨어졌으니까 네, 그래도 12V까지 가깝게 올려볼 수 있는
네, 그런 시연을 먼저 해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추가로 하나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네, 부하가 지금과 같이 열, 네, 켜볼까요? 네. 네, 이와 같은 열을 발산하는 네, 부하가 있고요. 네, 전기를 뽑아 쓰는 것이 열이 있고요. 이게 그 다음에 열 말고 모타 기준이 있거든요. 네, 모타 같은 경우는 회전수 속도, 자기, 자성 이런 N극과 S극이 바뀌면서 모타가 도는 것인데요. 그 N극과 S극을 바뀌는 상태에서 여기에서도 극성이 있듯이 무엇이냐면 교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러면은 파가 사인파, 우리가 정연파라 그러죠. 네, 그 다음에 계단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유사 정연파, 유사 사인파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만은, 네, 그런 파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쉽게 해서 구형파를 쭉 늘려놓은 거, 조금 더 늘려놓은 게 이게 계단파, 유사 정연파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출력되는 경우로 우리가 계단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건 N극과 S극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힘쓰는 게 다르다. 왜? 모터에서는 계속 정기적으로 부드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N과 S 구형파처럼 거기서 약간 좀 늘어져 가지고 계단파가 나오는 건데요. 그걸 가지고 모터 N극과 S극이 서로가 교체해 가면서 모터에 로더를 돌리려다 보니까 얘가 좀 다르거든요, 부하가. 그래서 이쪽에 만들어낸 제품이 정연파냐 계단파냐에 따라서 또 부하의 성능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계단파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무조건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그 계단파를 받아서 다시 파워 서프라이, 내부에 있는 가전기고 또 전자기기 이런 제품에서 파워 서프라이에서 다시 그거를 만들어서 전기를 다시 설정해서 원하는 값으로 쓰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요. 모터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파워 서프라이가 전원국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약간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원하는 설계대로 돼서 그런 전압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또 한다 그러면 전자기기 이런 부품들이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원하는 값들이 아닐 때는 이 전자기기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겠죠. 근데서도 오래되면은 이 안에 전해 물질이 있는데요. 그 전해 액이 빠지면서 용량이 감퇴되게 됩니다. 즉 물통이, 예를 들어서 이게 3300짜리였다 라고 하면은 이 3300 용량 물량이 계속 줄어들어가는 것이죠. 여기가 일을 하면서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용량 자체, 쉽게 해서 엑기스가 빠져나가면서 3300이 3000 또는 2700, 2500 이런 식으로 용량 감퇴가 되면서 이 제품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닦고 기름 치르고 조이고 그러듯이 엊그저께 엘리베이터 케이블 끊어져 가지고 사고 난 거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가끔 한 번씩 기름도 칠하고, 기름만 칠해 가지고 안 될 때에는 케이블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각도로 이쪽에도 용량이 감퇴되어 있는지 중간에 한 번씩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또 날짜를 잡아서 정기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해야 되겠다, 쉽게 해서 비수기 때 성수기를 대비해서 정비를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또한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밑면을 봤을 때 이런 그 때 찌꺼기 같은 슬러시로 인해서 여기가 이제 습기가 찬다든지 그러면서 극간 간섭, 극간 쇼트, 그걸로 인해서 전압과 주파수가 일부 손실이 되면서 그 소실된 만큼 보이시죠? 저렇게 소실된 만큼 전압과 전류, 그 다음에 주파수가 누설될 것이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세차하듯이 이 부분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소지를 한번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리할 때나 공부할 때 수리하고 나서 저 부분을 세척액으로 깨끗이 닦아내듯이 그랬는데, 좀 납땜하고 뭐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때가 끼고 또 먼지가 쌓이면서 습기 찬 날은 그게 하나의
전기 도체가 약간씩 흐리면서 저항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손실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봐야 될, 그런 시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떤 이론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다 하면, 이어서 바로 실전에서 12V나 24V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전압을 220으로 승합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일부를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스코프를 통해서 실물을 봐가면서 승합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 출력이 220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교류가 나오든 직류가 나오든 220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교류죠. 교류에서 사인파냐 계단파냐 이 차인데요. 여기서 승합할 때 220으로 더 끌어올리는지 더 내리는지,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긴 하고, 오늘은 일단 끌어올리는 거, 그 과정에서 이쪽에 트랜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다, 이런 것이죠. 여기서 명령은 220으로 승합하는 그 과정, 볼트는 그냥 220으로 가상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그 트랜스 코일이 동작하려고 하면 여기가 자성이 성분돼서 N극과 S극이 계속 규대로 해서 2차측으로 유도가 돼야 되는, 그래서 2차 측에서 전기를 끌어당겨 쓰는, 이런 방식인데요. 그게 바로 트랜스포머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트랜스포머가 뭐를 해줘야 된다? 스위칭. 딜레이라든지 마그네틱 또는 SSD는 전자 스위치가 붙여줘야 되고, 그게 해줘야 되는데, SSR이죠. 그게 붙여주고 또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IGBT나 또는 FET 가지고 동작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FET에서 어떤 식의 스위치를 하는지 이쪽에 IC가 그걸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자, 그럼 IC 실전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조금 흔들릴 겁니다. 이제 잡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차원이라서. 카메라 속에 잡히는 영상 화면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긴 있죠. 시간상으로도 그러기도 하고요. 이쪽에 담을 수 있는 내용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쪽에는 스위치를 켜서 AC도 맞춰놓고, 스코프도 켜서, 자, 컨덴츠 기술 들어갑니다. 차단기 스위치를 올리고, 그리고 이쪽 스위치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점유하고 승합이 되겠죠. 221V가 출력되고 있나요?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 스코프로다가 파형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금 어수선하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카메라 보면서 찍기 때문에 저는 혼동되고 어수선하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스베르라 그래서 미끄러지면. 지금 현재 핀을 하나 찍었습니다. 맨 끝에죠. 미끄러지지 않도록. 자, 이런 상태에서 스코프를 봐봅니다. 스코프를 봐보면 저런 파형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저런 파형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맨 끝에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다시 찍어 봅니다. 자, 뗐거든요. 떼고 다시 그 옆에를 찍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핀이 되겠죠. 자, 미끄러지지 않도록 살짝 부드럽게 잘 잡고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두 번째 핀이죠. 그죠? 자, 두 번째 핀을 또 찍어 봅니다. 어떻습니까? 파형이 저리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파형이. 저렇게 파형이 나온다는 경우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즉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쭉에서 220V가 승합이 안 되면 저 IC가 일을 안 한다, 저 IC 고장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저 IC가 어떤 IC냐, 그거를 제가 이쪽 컴퓨터를 통해서 블록 다이그램으로 데이터 시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끄고요. 자, 이번에는 컴퓨터로 옮겨와서 이 IC 번호는 TL494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PW를 써있죠. 스위칭 모드, 펄스 와이드 모듈레이션 컨트롤 서킷 이렇게 써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줄여서 P, W,
M.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거를 보통 PWM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자체를. 어떻게 생겼냐? 이 IC입니다. 모양새가 똑같죠? 이건 SMD입니다. 밑에가 이제 D평이라 해서 이렇게 바늘 꽂도록 되어 있는 그런 건데요. 핀맵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그대로 해서 지도정지라고 제가 아까 한번 설명드리듯이 여기에 있는 E1과 E2를 찍어 본 거예요. 맨 끝에 찍어봤죠. 제일 처음에 E1, 그 다음에 E2, 10번, 9번 이 핀을 찍었단 말입니다. 이거를. 자, 이 핀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쭉 살펴보니까 아웃풋. 이거네? 위에 투 컨트롤 붙어 있네? 뭐지? 아웃풋 컨트롤. 자, 그러니까 참 혼동도 헷갈려서 찍어보니까 그랬거든요. 응? 목수액 법령은 E1과 E2를 찍어보네? 여기서 파이 나오네? 저건 안 보여주네?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E1과 E2, 9번과 10번 핀을 찍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보통 많이 보게 되면 핀맵에 해당되어 있는 이거를 많이 보거든요. 몇 번 핀에서 어떤 핀을 하는지 그 기능들을 보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 다시 또 내부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쭉 타고 내려갔을 때 각 기능들이 있죠. 내부 특성이 있고요. 여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입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이게. 네, 그러니까 수리하는 그 개념에 있어서 플로우 차트를 습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 순서죠. 서킷, 그런 순서 필요한 것입니다. 바둑에서도 보시면 수순이라고 필요하고 방향성이 필요하듯이 그 목차이에서 쭉 진행되는 것인데요. 그 퀘스트 깨듯이 플로우 차트를 쭉 따라가서 보는 건데요. 그 자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볼 차례죠.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는 건데요. 아까 여기서 살펴보시면 여기에 9번과 10번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9번 여기 이게 핀 다리죠. 핀이 9번 핀과 10번 핀을 찍었단 말입니다. 맨 끝에 두 번째 찍었잖아요. 쭉 따라가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MPN TR 기호죠. 여기가 동그라미 붙여 있고 여기 우리가 보통 5화인데 뒤에 동그라미 붙였기 때문에 노화라고 하는가요? EDPS에서 공부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전부 다 알으면 좋죠. 이거는 AND 핏이죠. 1과 1이 들어갔을 때 1이 나온다는 그런 것이 AND 5화인데요. 5화는 여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조건 1 하나만 두르면 끝에서 1이 나온다는 거죠. 1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하이가 들어갔을 때 여기에 게이트가 베이스가 동작을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부에 또 반도체 숫자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중간에 보면 또 여기 Q하고 Q바가 써 있습니다. Q바라 그러죠. 이런 경우를. 얘는 Q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플립플롭이다. 이렇게 또 많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써 있지 않습니까? 플립플롭. 이렇게. 플립플롭. 깜빡이 같은 경우 보통 할 때 한쪽 켜지고 한쪽 꺼지고 한쪽 켜지고 한쪽 꺼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연상하시게 되면 플립플립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화면상에 보시면 여기가 아웃풋 컨트롤 이거 컨트롤 해주는 것이네요. 0이 들어갈 것이냐 1이 들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나와지는 순서가 정해지는 것인데요. 출력은 여기 9번과 10번이 출력이 된다. 그러면 11번은 어떻게 될까요? 쭉 따라가서 보면은 여기가 VCC, VTD 전원 공급 쪽에 해당되어져 있는 것이 해당이 8번과 11번 핀인데 출력은 나와져 있는 것이 부하로 간다. 그리고 이 부하로 가는 것이 9번과 밑에 10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듀얼이라고 하는구나. 듀얼 출력인가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목에는 듀얼이라고 안 써있다 손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플립플롭으로다가 쉽게 들어서 한쪽은 위에 한쪽은 밑에 해서 두 개를 같이 플립플롭으로 해서 파형이 N극과 S극을 만들어내는 값이구나. 이렇게 추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고 수리를 하게 되면 근접이 빠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IC에서도 아까 데이터 시트에서 봤듯이 저쪽에 쭉 따라온 오른쪽 상단에서 9번 10번 핀을 찍어봤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기 홈파지에 있는 자리가 1번 핀이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8번 핀, 맨 오른쪽 상단이 9번 핀, 10번 핀 여기를 찍어봤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데이터를 보는 거구나 라고 감이 잡히시면 또 다음 단을 넘어가는데 진입이 빠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이 IC만 보고 회로만 보고 이렇게 쭉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더러는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뭐 트리거라든가 이런 것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OPM프라든지 비교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EDPS 배워서 이런 기호, 그 다음에 회로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어떤 게이트, 동작 원리, 네,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 네, 그 다음에 수리 적용해서 퀘스트 깨듯이 플로우 차트, 이게 전부 다 잘해서 네, 짜집기가 맞춰진다고 하면, 네, 블록을 맞춰준다고 하면 네, 그림이 완성되겠죠. 오늘은 네, 수리를 하면서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저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중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들, 용어들이 네,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더불어서 제가 어떤 이 수리 동영상 자체가 교육 차원에서 비슷하게 스타일이 그래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교육 차원으로 쪼개서 아젠다를 가지고 찍는 것이 아니니까 네, 더러는 중복된다. 나의 수준에는 이게 벗어난다. 그러면 빨리 건너뛰기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 요점 정리에 들어갑니다. 네, 스위치를 켜서 전압을 일단 출력되도록 네, 맞춰놓습니다. 즉 IC들이 전부 다 동작을 하도록 맞춰놓은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저쪽에 아까 찍어봤던 자리, 네, 9번 핀 한번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스커프로다가 네, 9번 핀 맨 끝에 있거든요. 찍었습니다. 네, 찍은 상태에서 여기를 보게 된 거예요. 네. 파형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저 파형이 깨끗하게 나오냐? 저 파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게이트니까 이 IC들 있죠. 끝에 있는 IC 나와서 옆에 다리 3개짜리, 네, 거기에 왼쪽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왼쪽 첫 번째 거 여기로 가요. 여기는 이제 잘 찍어야 돼. 미끄러지면 오른쪽 옆에는 고압이 나오기 때문에 잘 찍어야 돼요. 자, 여기 왼쪽 거 찍었죠. 네. 이게 게이트 파형이거든요. 네, 중간에 저항 같은 것이 껴 있는데 여기 노이즈가 같이 껴서 온 효율이, 스위칭 속도가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9번과 10번 핀인데요. 다시 한번 10번 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살짝 찍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두 번째 핀이죠, 그죠? 제가 한 손으로 찍기 때문에 한 손으로 카메라에 잡아서 네, 확대라든가 줌 이 자체가 잘 되지를 않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자, 스코프 파형을 찍어본다 이 말입니다. 나오죠, 그죠? 저게 안 나온다 그러면 네, 이 IC 죽은 거예요. 저게 나오는데도 선을 따라가서 쭉 이어서 이런 데서 동작이 저기서 안 나온다. 그럼 중간에 선이 끊어졌거나 선이 그 중간에 이런 저항체가 죽은 거죠. 네,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당연히 파형이 나와야 할 자리가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나왔으면은 IC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떻게? 당연히 220 안 나오는 거, 승합을 못 얻는 거죠. 승합을 못 얻으니까 출력이 220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 IC만 갈면 되겠구나. 네, 이런 식으로 네, 수리를 해나가는 것이다. 근데 무조건 칩이 몇 개 안 되니까 갈면 끝이지. 네, 그거보다도 동작 원리, 개념, 블록 다이어그램 하든가 네, 수리하면서 네, 순서에서 차트를 그리듯이 네, 그런 플로 차트를 생각해가면서 수리하는 것이 내공이 다지면서 어떤 그 개념에 있어서 좀 확실히 빨리 접근해 나갈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또 다른 장비가 접근됐을 때 요점 정리를, 파트를 어느 쪽인지, 입력인지, 출력인지, 발진인지 네, 금방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목수의권 팬클럽 회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네, 펌, 또 누구에게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나의 동료, 나의 주변의 사람에게 네, 공유하기, 링크 걸어서 주변에 많이 도움이 되고 네, 저한테는 또다시 인기를 얻고 또한 채널이 위상이 상승될 수 있도록 팬클럽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